어머니, 저희가 발리로 여행을 왔어요. 날씨가 너무 좋아요. 뭐라고? 발리? 아버지 첫 번째 기일인 걸 알면서 발리를 갔다고? 그날 남편의 제사상 앞에서 혼자 눈물을 흘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가 제 심장을 얼어붙게 만들었거든요. 아니, 정확하게는 그 순간 제 40년 인생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었다고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저는 박영숙이라고 합니다. 올해 60살이에요. 정말 기가 막혔던 제 이야기 좀 들어주세요. 아직도 그날을 떠올리면 가슴이 답답해지고 눈물이 나려고 하지만 이제는 그 일이 제게 축복이었다고 말할 수 있게 됐답니다. 남편 철수를 떠나보낸 지 딱 1년이 되던 날이었어요. 그해 가을은 유난히도 맑고 청명했습니다. 하늘이 높고 파랗게 개어있던 그 아침을 저는 평생 잊을 수가 없을 것 같아요. 40년을 함께 산 남편이 갑작스러운 심장마비로 세상을 떠났을 때 저는 한동안 넋을 잃고 지냈거든요. 병원에서 남편의 손을 잡았을 때 그 차가운 감촉이 아직도 생생합니다. 따뜻했던 손이 점점 식어가는 걸 느끼면서 저는 이 사람 없이 어떻게 살아가나 싶었어요. 장례식장에는 정말 많은 사람들이 찾아왔습니다. 남편의 직장 동료들, 동네 이웃들, 친척들까지 조문객이 끊이질 않았어요. 특히 외동아들 준호와 며느리 지연이가 그렇게 열심히 장례를 치르는 걸 보며 그래도 자식이 있어 다행이다라고 생각했었죠. 눈물을 흘리며 아버지를 보내는 준호의 모습을 보면서 이 아이가 있어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 싶었어요. 지연이도 시어머니인 저를 꼭 안아주며 어머님, 힘내세요. 저희가 있잖아요. 라고 말해줬을 때는 정말 고마웠답니다. 남편이 떠난 후 1년 동안 저는 매일 아침 남편의 사진 앞에 물 한 잔을 올리고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남편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했고 문득문득 남편이 보고 싶어 혼자 눈물을 흘리기도 했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으면 부엌에서 여보, 저녁 뭐 먹지? 하던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거든요.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남편이 좋아하던 프로그램이 나오면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그래도 시간이 조금씩 흐르면서 일상으로 돌아가려고 노력했습니다. 동네 시장도 다니고 가끔 친구들도 만나고요. 하지만 제 마음 한구석에는 늘 남편에 대한 그리움과 외로움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특히 저녁 시간이 되면 텅 빈 식탁이 더 쓸쓸하게 느껴지곤 했죠. 혼자 밥을 차려 먹으면서도 습관적으로 두 사람분을 준비하다가 아차 싶어서 덜어내곤 했습니다. 그렇게 첫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기일 일주일 전부터 저는 준비를 시작했어요. 남편이 생전에 좋아하던 음식들을 하나하나 메모하고 시장에 가서 가장 싱싱한 재료들을 골랐습니다. 고등어는 남편이 특히 좋아하던 거였거든요. 제주산 고등어를 사와서 소금을 뿌려 재워두고 시금치 나물도 준비하고 된장찌개 끓일 재료도 장만했어요. 남편은 집에서 끓인 된장찌개를 유난히 좋아했습니다. 손수 부침개도 부치려고 밀가루와 파, 해물도 미리 사다 놨습니다. 남편이 아꼈던 양복도 옷장에서 꺼내 먼지를 털고 다시 걸어두었어요. 회색 양복이었는데 남편이 중요한 날에 즐겨 입던 옷이었죠. 그 양복을 만지작거리다 보니 남편의 체온이 느껴지는 것 같아 한참을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양복 주머니에서 남편이 쓰던 손수건이 나왔을 때는 그만 주저앉고 말았어요. 기일 일주일 전 저는 아들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준호야, 이번 토요일이 아버지 기일이야. 저녁에 제사 지내고 다음날 같이 성묘하자.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는 준호가 어색하게 대답했어요. 네, 어머니 지연이하고 같이 갈게요.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어색한 침묵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요.
아들의 대답에 저는 안도했습니다. 준호는 어릴 적부터 착한 아이였어요. 학교에서도 모범생이었고 선생님들한테 칭찬을 많이 받았습니다. 대학교도 장학금 받으면서 다녔고 지금은 대기업에서 과장으로 일하고 있죠. 주변 사람들이 늘 부러워할 만큼 괜찮은 아들이었어요. 며느리 지연이도 처음 만났을 때는 참 밝고 예쁜 아가씨였습니다. 결혼한 지 벌써 5년이 됐네요. 지연이는 명랑하고 사교적인 성격이었어요. 시댁 식구들한테도 웃는 얼굴로 대하고 명절 때마다 제 일을 도와주려고 했죠. 저는 이런 며느리를 둬서 복 받았다고 생각했습니다. 남편이 살아계실 때 우리 부부는 준호 부부를 위해 정말 많은 것들을 해줬어요. 결혼할 때 전세금도 보태줬고 차도 사주고 살림살이도 거의 다 장만해줬습니다. 남편은 우리 아들이 고생하면 안 되지. 저도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돈 아까워서 어떻게 가니? 하면서 거절했습니다. 새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까워하면서 아들 결혼자금 모으고 손주 생기면 또 보태줄 생각에 허리띠 졸라매고 살았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저는 본격적으로 제사 준비에 들어갔습니다. 시장에 가서 제사상에 올릴 과일들도 샀어요. 남편이 좋아하던 막걸리도 한 병 샀고요. 집에 돌아와서는 과일을 하나하나 닦으면서 남편 생각을 했어요. 남편은 제사 지낼 때마다 과일은 깨끗하게 닦아야 돼. 하면서 직접 닦곤 했거든요. 그러다 문득 며느리 지연이 생각이 났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은 다 하잖아요. 핸드폰으로 사진 올리고 하는 거요. 뭐라고 하더라? SNS. 지연이도 그걸 열심히 하는 편이었어요. 친구 명자가 가르쳐줘서 저도 한 번씩 들어가 보곤 했습니다. 주로 손주들 사진 보려고요. 그날 저녁 저는 지연이 SNS를 들어가 봤어요. 별 생각 없이 그냥 요즘 뭐 하나 궁금해서요. 그런데 며칠 전에 올라온 글이 눈에 띄었습니다. 해변 사진과 함께 곧 떠나는 여행 너무 설레요. 라고 쓰여 있더라고요. 사진 속에는 비행기표 같은 게 보였어요. 순간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설마 기일에 여행을 가는 건 아니겠지. 아니야, 기일 지나고 가는 거겠지. 저는 스스로를 달랬어요. 그래, 토요일에 제사 지내고 일요일에 성묘하면 그 다음 주에 가는 거겠지. 며느리가 그렇게까지 철이 없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마음 한 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왜 준호는 여행 이야기를 안 했을까? 보통 때 같으면 어머니, 저희 다음 주에 여행 가요. 하고 말했을 텐데요. 그리고 전화했을 때 그 어색한 침묵도 자꾸 신경 쓰였어요. 다음 날 저는 친구 명자를 만났습니다. 영자는 제 어릴 적 친구로 뭐든지 솔직하게 얘기하는 성격이에요. 우리는 동네 카페에서 차를 마시며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영수가 너 요즘 어떻게 지내니? 혼자 사는 거 괜찮은 거야? 명자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물었어요. 응. 그럭저럭 지내. 이번 주 토요일이 기일이거든. 준호가 온다고 했어. 제가 대답했죠. 그러자 명자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그래, 아들이 오면 좀 낫겠네. 혼자 기일 지내려면 얼마나 쓸쓸하겠어. 저는 명자한테 며느리 SNS 이야기를 꺼냈어요. 근데 말이야. 지연이가 여행 간다고 사진을 올렸더라고. 설마 기일에 가는 건 아니겠지? 아니겠지. 요즘 애들이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시아버지 기일에 여행을 가겠어? 영자의 말에 저도 그렇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왠지 모를 불안감이 가시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이 났습니다. 정말 혹시 기일에 여행을 가는 건 아닐까? 아니야. 내가 쓸데없는 걱정을 하는 거야. 드디어 기일 당일인 토요일이 밝았습니다. 저는 새벽 5시에 일어나 제사상을 차리기 시작했어요. 평소 같으면 제사를 지내지 않지만
첫 끼일만큼은 남편을 위해 정성스럽게 준비하고 싶었거든요. 부엌에 불을 켜고 고등어를 꺼내 구우니 남편의 목소리가 들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여보, 고등어 맛있겠는데. 하며 부엌으로 들어오던 그 모습이 눈에 선했어요. 고등어 굽는 냄새가 집안 가득 퍼졌습니다. 노릇노릇하게 구워지는 고등어를 보면서 저는 눈물을 훔쳤어요. 남편이 살아있었다면 벌써 식탁에 앉아서 빨리 이리 줘봐. 내가 도와줄게. 하고 있었겠지요. 시금치 나물도 무치고 된장찌개도 끓이고 부침개도 부쳤습니다. 손이 저절로 움직이더라고요. 40년 동안 남편을 위해 음식을 만들었던 그 손이요. 과일도 깨끗하게 닦아서 제사상에 올렸습니다. 사과, 배, 대추, 밤을 정갈하게 놓고 막걸리 잔도 준비했어요. 남편의 사진을 제사상 뒤에 모시고 향을 피웠습니다. 상을 다 차리고 나니 저녁 6시가 넘었더라고요. 아들 준호가 7시쯤 오겠다고 했으니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지요. 7시가 되었습니다. 연락이 없었습니다. 저는 제사상 앞에 앉아서 문을 바라봤어요.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릴 줄 알았거든요. 하지만 조용했습니다. 7시 30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아무 소식이 없었어요. 제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혹시 무슨 일이 생긴 건 아닐까? 교통사고라도 난 건 아닐까? 8시가 되자 저는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준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준호야, 어디니? 괜찮은 거니? 전화 신호음만 길게 울렸습니다. 한참을 기다려도 받지 않았어요. 이상했습니다. 준호는 제 전화는 항상 받는 아이였거든요.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이번에도 받지 않았어요. 제 손이 떨렸습니다. 뭔가 잘못됐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래, 며느리한테 전화해보자. 저는 지연이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한참을 기다리니 전화가 연결됐어요. 여보세요? 며느리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제 귀에는 뭔가 다른 소리들도 섞여 있었어요. 사람들 웃는 소리, 음악 소리 같은 게요. 지연아, 너희 어디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지? 제가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그런데 며느리의 대답을 듣는 순간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어머니, 저희 발리에 있어요. 날씨 진짜 좋아요. 바다가 너무 예쁘네요. 며느리는 제가 알고 있는 줄 알았던 겁니다. 당연히 제가 허락해 준 줄 알고 밝게 대답한 거였죠. 뭐라고? 발리?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제야 며느리도 뭔가 잘못됐다는 걸 눈치챘는지 목소리가 작아졌어요. 어머니, 혹시 오빠가 말씀 안 드렸어요? 며느리가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무슨 말을 안 했다는 거니? 오빠가 어머니께 여행 간다고 말씀드렸다고 해서요. 며느리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준호와 지연이가 뭔가 다투는 소리가 들렸어요. 낮은 목소리로 뭐라고 말다툼하는 소리가 선명하게 들렸습니다. 잠시 후 아들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엄마, 죄송해요. 제가 말씀을 못 드렸네요. 뭐가 죄송하다는 거니? 오늘이 무슨 날인지 알고 있는 거니? 아버지, 기일입니다. 그걸 알면서도 발리에 있다고?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40년 살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인 적이 없었는데 그날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친구들이랑 예약을 진작에 해놔서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변명했습니다.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어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친구들과의 약속이 아버지의 기일보다 중요하다고요? 아니, 그게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일주일 전에 제가 전화했을 때
그때 솔직하게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간다고 거짓말을 하고서 여행을 떠나다니요. 정성스럽게 차린 제 사상을 바라보며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남편의 사진이 저를 내려다보는 것 같았어요. 여보, 미안해요. 우리 아들이 당신보다 친구들이 중요한가 봐요. 제 눈물이 제사상 위로 떨어졌습니다. 그날 저는 혼자 제사를 올렸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향을 피우고 남편의 사진 앞에 절을 했어요. 평생 처음으로 혼자 지내는 제사였습니다. 제사상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데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여보, 미안해요. 제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봐요. 당신 첫 기일에 아들이 여기 없어요. 밤이 깊어갔습니다. 저는 혼자 제사상에 올렸던 음식들을 먹었어요. 고등어도 부침개도 된장찌개도 모두 혼자 먹었습니다. 맛이 하나도 없었어요. 목구멍으로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그냥 억지로 삼켰죠. 남편이 좋아하던 음식인데 버릴 수는 없었거든요. 다음 날 일요일 아침 저는 혼자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버스를 2번이나 갈아타고 공동묘지까지 갔어요. 묘지에 도착해서 남편의 묘비를 닦으며 생각했습니다. 내가 뭐 하는 건가? 평생을 아들만 생각하며 살았는데요. 남편도 그랬습니다. 한 푼이라도 아껴서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우리는 외식도 잘 안 했거든요. 묘비에 새겨진 남편의 이름을 손으로 쓰다듬었습니다. 박철수. 당신 참 바보같이 살았어요. 왜 그렇게 아끼면서 살았어요? 친구들이 여행 가자고 해도 돈 아까워서 어떻게 가니? 하며 참았잖아요. 새 옷 한 벌 사는 것도 아까워하며 아들 결혼자금 모으고 전세금 보태주고요. 그런데 그 아들이 당신 첫 기일에 여행을 가버렸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핸드폰을 꺼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의 SNS를 다시 들어가 봤어요. 새로운 사진들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발리 해변에서 찍은 사진이었어요. 준호와 지연이가 환하게 웃으며 손을 흔들고 있었습니다. 사진 밑에는 이렇게 쓰여 있더라고요. 꿈 같은 발리 여행 너무 행복해요.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행복? 너희는 행복하구나. 시아버지 기일에 여행 와서 행복하구나. 다른 사진들도 있었어요. 수영장에서 찍은 사진, 레스토랑에서 먹은 음식 사진, 석양을 배경으로 찍은 사진까지요. 모든 사진마다 준호와 지연이는 웃고 있었습니다. 저는 친구 명자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명자야, 나 지금 만날 수 있어?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왜 그래? 그냥 좀 만나자 할 얘기가 있어. 저는 간신히 대답했습니다. 1시간 후, 저는 명자네 집에 가 있었어요. 영자는 차를 내오며 제 얼굴을 살폈습니다. 영수가 무슨 일 있었어? 얼굴이 왜 그래? 저는 어제부터 있었던 일들을 명자한테 다 털어놨습니다. 준호가 기일에 발리로 여행을 갔다는 것, 저한테 거짓말을 했다는 것, 혼자 제사를 지내고 성묘를 다녀왔다는 것까지요. 영자는 제 이야기를 다 듣고 나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니, 그 녀석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무리 그래도 아버지 기일에 여행을 가. 그것도 거짓말까지 하고 말이야. 내가 다 화가 나네. 명자야, 나는 평생을 뭐 하고 산 걸까? 아들만 생각하고 살았잖아. 철수도 그랬고. 우리 둘이 뭘 해본 게 있어? 여행 한 번 제대로 가본 적도 없고, 좋은 옷 사 입어본 적도 없고, 다 아들 주려고 아끼고 또 아꼈는데, 영수가 이제라도 깨달은 게 다행이야. 자식 위해 희생하는 게 미덕이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고. 자식들도 자기 인생이 있고 우리도 우리 인생이 있는 거야. 그날 밤,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참 바보같이 살았어요.
왜 우리 인생을 안 살고 아들 인생만 생각했을까요? 우리도 여행 가고 싶었잖아요. 맛있는 거 먹고 싶었잖아요. 그런데 다 참았어요. 아들 주려고요. 근데 그 아들이 당신 기일에 여행을 가버렸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고요. 이제는 내 인생을 살아야겠다고요. 남은 인생이라도 제대로 살아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그 순간 제 마음속에서 뭔가가 바뀌는 걸 느꼈어요. 그날 이후로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들 준호가 몇 번 전화를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여러 통 왔지만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거든요. 뭐라고 변명을 하든 용서가 안 됐습니다. 핸드폰에 뜨는 준호 이름을 볼 때마다 가슴이 답답했어요. 며칠 후 준호가 집으로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집 전화는 끊을 수가 없었어요. 혹시 다른 급한 일이 있을 수도 있으니까요. 어머니, 저 준호예요. 전화기 너머로 아들의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정말 제가 잘못했어요.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준호가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과가 형식적으로만 들렸어요. 진심이 담겨 있지 않다는 게 느껴졌습니다. 어머니, 말씀 좀 해주세요. 이렇게 연락이 안 되니까 제가 너무 걱정돼요. 걱정? 내가 나를 걱정한다고?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기일에 여행 가면서 걱정을 했다고?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어머니,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직접 찾아뵙고 말씀드릴게요. 이틀 후 준호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현관문을 열었을 때 준호는 고개를 푹 숙이고 서 있었어요. 어머니, 정말 죄송해요. 준호가 들어오자마자 바닥에 엎드리다시피 하며 사과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차를 내왔습니다. 찻잔을 탁자에 놓는 소리만 거실에 울렸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어요. 준호가 한참을 그렇게 있다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저는 차를 한 모금 마시고 입을 열었어요. 준호야, 제가 조용히 불렀습니다. 네, 어머니, 나 생각해봤어. 너도 내 인생이 있고, 나도 내 인생이 있는 거더라. 제 목소리는 침착했습니다. 울지도 않았어요. 오히려 담담했습니다. 어머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준호가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습니다. 저는 준호의 말을 끊었어요. 내 아버지 말이야. 평생을 아껴 살았어.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외식도 잘 안 하고, 여행도 안 가고, 새 옷도 잘 안 사고, 다 뭐 하려고 그랬는지 알아? 저는 준호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준호가 고개를 들어 저를 바라봤어요. 너 주려고, 너한테 조금이라도. 더 물려주려고 그렇게 살았어. 나도 마찬가지야. 친구들이 해외여행 가자고 해도 돈 아까워하면서 안 갔어. 옷도 사고 싶고, 맛있는 것도 먹고 싶었지만 다 참았어. 너 생각하면서. 어머니, 죄송합니다. 근데 말이야. 그렇게 아끼면서 살았던 내 아버지가 기일의 아들이 여행을 가버리니까 갑자기 불쌍해 보이더라. 왜 그렇게까지 아끼면서 살았을까? 자기 인생도 좀 즐기고 살걸.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계속 말을 이었어요. 이제 나는 생각이 바뀌었어.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 거야. 친구들 만나서 여행도 가고 맛있는 것도 먹고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 거야. 제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내가 가진 재산 있잖아. 집도 있고 내 아버지가 남긴 보험금도 있고 그동안 모아둔 돈도 있잖아. 그거 다 내가 쓸 거야. 죽기 전까지 내가 쓰고 싶은 대로 다 쓰고 죽을 거야. 너한테 물려주려고 아껴뒀던 건데 생각해보니까 그럴 필요가 없더라. 너는 너 인생 알아서
잘 살고 있잖아. 친구들하고 여행도 잘 다니고. 준호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어머니, 제가 잘못했어요. 용서해 주세요. 준호가 다시 사과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알겠어.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난 깨달은 거야.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지. 너 주고 사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너희는 너희대로 잘 살고 나는 나대로 잘 살겠어. 내가 내 돈 어떻게 쓰든 뭘 하든 신경 쓰지 마. 쓰다가 남으면 그때 가서 너한테 줄지도 모르지. 근데 그건 그때 가봐야 알 일이야. 지금은 모르는 거야. 그리고 말이야, 저는 남편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내 아버지한테 너무 미안해. 그렇게 아끼면서 살았는데 아들은 아버지 길에 여행을 가버리네. 나는 이제 그렇게 살지 않을 거야. 남은 인생은 나를 위해서 살 거야. 준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그저 바닥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제 말이 준호한테 얼마나 큰 충격이었는지 알 수 있었습니다. 그동안 당연하게 생각했던 것들이 무너지는 순간이었겠죠. 이제 가봐. 너도 바쁠 테고. 또다시 고개를 숙였어요. 너는 너대로 살고 나는 나대로 살자. 그게 서로한테 좋은 거야. 제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담담했어요. 그날 준호는 풀이 죽어서 돌아갔습니다. 현관문이 닫히는 소리를 들으며 저는 창밖을 바라봤어요. 가을 하늘이 높고 푸르렀습니다. 남편이 떠났던 그날처럼요. 그로부터 일주일 후 저는 친구 명자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영수가 다음 달에 일본 온천 여행 가는데 같이 갈래? 사나흘만 다녀오는 건데. 명자의 밝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이고 돈이 어디 있어 하며 거절했을 겁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습니다. 좋아. 나도 갈게. 어머, 정말? 네가 해외여행을 간다니. 그럼 나도 이제 내 인생 살기로 했어.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그렇게 저는 생전 처음으로 여권을 만들었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처음 만드는 여권이었어요. 구청에 가서 사진도 찍고 서류도 작성했습니다. 여권 신청서에 제 이름을 쓰는데 뭔가 뿌듯했어요. 박영숙. 이제는 누군가의 아내도 누군가의 어머니도 아닌 박영숙으로 사는 거구나. 일본 여행을 가기 전에 저는 집 정리를 시작했습니다. 남편의 옷들을 정리하고 쓸데없이 쌓여있던 물건들을 버렸어요. 거실 안쪽에 쌓여있던 준호 어릴 적 물건들도 정리했습니다. 오래된 상장들, 졸업 앨범들, 장난감들까지요. 그러다 남편의 통장들을 발견했습니다. 남편이 평생 모아둔 돈이었어요. 은행 통장만 5개였습니다. 모두 합치면 꽤 큰 금액이었죠. 보험금까지 합치면 더 많았고요. 남편은 이 돈을 준호한테 물려주려고 아끼고 아꼈던 거예요. 저는 통장들을 들여다보며 생각했습니다. 이 돈으로 뭘 할 수 있을까? 여행도 갈 수 있고,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친구들하고 좋은 시간도 보낼 수 있겠구나. 왜 진작 생각 못했을까요? 다음 날, 저는 은행에 갔습니다. 남편 명의로 된 통장들을 제 명의로 옮겼어요. 은행 직원이 물었습니다. 어르신, 이 돈 어디에 쓰실 거예요? 제가 쓸 거예요. 여행도 가고 하고 싶은 것도 하고. 제가 웃으며 대답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저는 백화점에 들렀습니다. 옷가게를 구경하다가 마음에 드는 옷을 발견했어요. 예쁜 블라우스였습니다. 가격표를 보니 비쌌어요. 예전 같았으면 아까워서 못 샀을 겁니다.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고 샀습니다. 어머님, 정말 잘 어울리세요. 옷가게 직원이 칭찬했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니 뭔가 달라 보였습니다.
표정이 밝아 보였어요. 저녁에 집에 돌아와서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미안해요. 당신이 모아둔 돈 제가 쓸 거예요. 당신은 평생 못 써봤지만 저는 쓸 거예요. 그게 당신한테도 더 나을 것 같아요. 저라도 행복하게 살아야 당신도 편히 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편안하게 잠들었습니다. 마음이 가벼웠어요. 무거운 짐을 내려놓은 것 같았습니다. 석 달이 지났습니다. 그동안 제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영자와 함께 일본 온천 여행을 다녀왔고, 그 다음에는 친구들과 제주도도 다녀왔습니다. 온천에 몸을 담그고 있을 때 저는 생각했어요. 아, 이게 사는 거구나. 이게 내 인생이구나. 따뜻한 물속에 몸을 맡긴 채 눈을 감으니 그동안 짊어졌던 무게가 스르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여행에서 돌아온 후 저는 골프를 시작했습니다. 친구들이 하자고 해서 따라갔는데 처음에는 서툴렀어요. 공이 제대로 안 맞고 자꾸 엉뚱한 데로 날아갔죠. 하지만 점점 실력이 늘어가는 게 재미있었습니다. 일주일에 3번씩 골프장에 가서 친구들과 공을 치고 끝나면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친구들은 제가 요즘 표정이 완전히 달라졌다고 했습니다. 저도 그걸 느낄 수 있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제 얼굴에서 환한 미소가 보였거든요. 집도 제 스타일로 조금씩 바꿨습니다. 남편이 좋아했던 무겁고 어두운 나무 가구들을 정리했어요. 40년 동안 그 자리를 지키던 장롱과 책상을 내보내고 밝은 베이지색 소파를 새로 들였습니다. 베란다에는 화초를 가득 심었고 거실에는 제가 좋아하는 풍경화도 걸었죠. 액자 속 그림은 프랑스 시골 풍경이었어요. 언젠가 직접 가보고 싶은 곳이었습니다. 집이 환해지니 기분도 좋아졌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햇살이 밝게 들어와서 하루를 시작하는 게 즐거웠습니다. 돈 이렇게 써도 되나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통장 잔고가 줄어드는 걸 볼 때마다 순간적으로 불안해지기도 했어요. 하지만 그때마다 저는 다짐했습니다. 내 돈이야. 내가 쓰는 거야. 남편이 모아둔 돈이지만 이제는 제 돈이니까요. 그리고 생각해보면 이 돈으로 제가 행복해지는 게 남편도 원하는 일일 거예요. 어느 날 오후 집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준호와 지연이가 서 있었어요. 오랜만에 보는 두 사람이었습니다. 며느리 지연이는 예전보다 훨씬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어요. 두 사람은 과일 바구니를 들고 왔더라고요. 거실로 안내해서 차를 내왔습니다. 준호가 조심스럽게 제 근황을 물었어요. 요즘 뭐 하시냐고 전화를 드려도 자꾸 통화 중이시던데요.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바쁘게 지낸다고요. 골프도 배우고 친구들이랑 모임도 자주 갔고 다음 주에는 부산 여행을 가기로 했다고 말했어요. 준호가 깜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어머니가 그런 활동을 다 하신다는 게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죠. 며느리 지연이는 제 SNS를 본다며 정말 활발하게 활동하시는 것 같다고 말했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돈은 괜찮으시냐고 물었습니다. 여행도 자주 다니시고 하니까 걱정이 된다는 투였어요. 저는 피식 웃었습니다. 모아둔 돈이 있으니 걱정하지 말라고 쓰다가 모자라면 집을 팔아서 작은 곳으로 옮기면 된다고 말했어요. 어차피 혼자 사는데 이렇게 큰 집은 필요 없다고요. 준호의 얼굴이 순간 창백해지는 게 보였습니다. 그날 이후로 준호는 자주 찾아왔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더 자주요. 일주일에 한 번씩은 꼭 들렀어요. 처음에는 제가 돈을 다 써버릴까봐 걱정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알게 됐어요. 준호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걸요. 어느 날 준호가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잘못 생각했다고. 어머니도 어머니, 인생이 있는 건데 너무 당연하게만 생각했다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 마음도 조금씩 풀렸습니다. 1년이 흘렀습니다. 남편이 떠난 지 2년이 되는 해였어요. 두 번째 기일이 다가왔습니다. 작년 첫 기일과는 완전히 다른 마음으로 그날을 맞이했어요. 더 이상 슬프거나 외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감사한 마음이 들었어요. 그날의 일이 없었다면 저는 여전히 희생만 하며 살고 있었을 테니까요. 기일 일주일 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어머니, 이번 토요일 아버지 기일에 저희가 가도 될까요? 하고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물론이지, 오너라. 제가 대답했죠. 준호의 목소리에서 안도하는 게 느껴졌습니다. 제사는 지내지 않아도 되냐고 물었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냥 아버지 생각하면서 밥 먹으면 되지. 뭐 거창하게 할 필요 없어. 기일 당일 준호 부부가 일찍 도착했습니다. 두 사람은 꽃다발과 남편이 좋아하던 과일들을 사왔어요. 지연이는 부엌으로 들어와서 제 일을 도왔습니다. 예전처럼 형식적이 아니라 진심으로 돕는 게 느껴졌어요. 함께 음식을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지연이가 말했어요. 어머님, 요즘 정말 젊어 보이세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 인생 사니까 그런가 봐. 지연이도 웃었어요. 그 웃음이 진심에서 우러나온 게 느껴졌습니다. 우리는 함께 식탁을 차렸어요. 고등어구이, 시금치나물, 된장찌개까지요. 작년에 혼자 차렸던 그 음식들이었습니다. 식사를 하면서 남편 이야기를 했습니다. 준호가 어릴 적 아버지와의 추억을 꺼냈어요. 아버지가 자전거 타는 법을 가르쳐 주셨던 일, 비 오는 날 우산 없이 함께 뛰어오던 일, 성적표를 받아 들고 갔을 때 머리를 쓰다듬어 주시던 일까지요. 이야기를 하다 보니 준호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아버지한테 더 잘할 걸 그랬다고 후회된다고 말했어요. 저는 준호의 손을 잡아주었습니다. 다 지나간 일이야. 이제라도 깨달았으면 됐지. 내 아버지도 하늘에서 너를 용서했을 거야. 준호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리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정말 감사해요. 어머니가 변하신 덕분에 저도 많은 걸 배웠어요. 식사를 마치고 우리는 함께 성묘를 다녀왔습니다. 작년에 혼자 갔던 그 길을 올해는 셋이서 함께 걸었어요. 묘지에 도착해서 묘비를 닦고 꽃을 놓았습니다. 저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왔어요. 작년엔 못 왔지만 올해는 왔어요. 이제 제대로 된 아들이 됐어요. 돌아오는 길에 준호가 물었습니다. 어머니, 다음 주 유럽 여행 가신다면서요? 저는 환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응. 친구들이랑 이태리하고 프랑스, 보름 동안 다녀올 거야. 평생 한 번은 유럽에 가보고 싶었거든. 준호가 말했습니다. 잘 다녀오세요. 사진 많이 찍어서 보여주시고요. 그날 저녁 준호 부부가 돌아간 후 저는 남편의 사진 앞에 앉았습니다. 여보, 우리 1년 동안 참 많은 일이 있었죠. 제가 많이 변했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서 살고 있어요. 당신도 거기서 편히 쉬세요. 걱정하지 마시고요. 저 이제 행복해요. 진짜 행복해요. 지난 1년을 돌아보니 감사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만약 준호가 작년 기일에 왔더라면 저는 여전히 예전처럼 살고 있었을 거예요. 자식 위해서만 희생하고 제 인생은 뒷전으로 미루면서요. 하지만 그 일이 있었기에 저는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내 인생은 내가 사는 거라는 걸요. 요즘 저는 매일매일이 즐겁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은 뭘 할까 생각하는 게 신나요. 친구들을 만날까, 골프를 칠까, 아니면 새로운 취미를 시작할까. 선택지가 많다는 게 이렇게 행복한 일인 줄 몰랐습니다.
예순에 찾은 제 인생이지만 늦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오히려 이제라도 찾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분들 중에 저처럼 자식을 위해서만 사시는 분들이 계실까요? 여러분도 여러분의 인생이 있습니다. 자식은 자식의 인생을 살고 부모는 부모의 인생을 사는 거예요. 희생이 미덕이 아닙니다. 서로를 존중하는 게 진짜 사랑이에요. 당당하게 여러분의 인생을 사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이제 저는 누구의 아내도 누구의 어머니도 아닌 박영숙으로 살아갑니다. 당당하게 그리고 행복하게요. 여러분도 할 수 있습니다. 용기를 내세요.